자, 2024년 6월 18일 히든 풋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리그 얘기를 좀 가볍게 해보려고 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이적 시장이 열립니다. 네. 근데 이제 K리그 여름 이적 시장 어때요? 우리 그 여름 이적 시장이 그렇게 활발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선수도 안 주려고 그러고. 네. 활발한 느낌은 아닌데 이제 선수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여름 이적 시장은 경기를 못 뛰는 그치. 친구들은 선수들. 이제 빨리 근데 구단에 보내줘야 말이지. 계속 닥달을 하고 막 뭐 트레이드 카드를 막 마치고 막 본인 머리에서 막 누구랑 바꾸면 바뀔 것 같다 막 하면서 선수 에이전트한테 뭐 선수- 경기 못 나가고 이제 답답하니까 본인은. 그럼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예를 들어 그거예요? 저 이제 여기서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저 팀을 좀 이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야, 안 돼. 야, 너 그래도 있는 게 낫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다음날 찾아가서 감독님, 제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맞아. 제가 여기서 이제 빠지잖아요. 예, 이게 빠지면은 저기 이제 그 전북에서 못 뛰고 있는 저런 비슷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쓱 데리고 와서 저 자리에 쏙 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살짝 연락해봤는데 걔도 거기서 좀 마음이 떠가지고 일로 온다고 합니다, 감독님. 그래서 전 갈게요. 쟤 데리고 와가지고 짝짝짝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한다는 그런 거야? 느낌으로. 그걸 감독한테 하기는 그렇고 네. 이제 선수 본인이 이제 상상했다가 네. 이제 에이전트한테 그쵸. 하고 예. 이제 뭐 만약에 본인이 뭐 그 상대 팀 선수랑 트레이드 카드 맞는 선수랑 잘 안다 그러면 야 너 어때 물어봤을 때 나 죽겠다 옮기고 싶어 그러면 야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그게 또 같은 에이전트다 그러면 급물살을 탈 수가 있지. 그렇지. 서로 이제 그렇죠. 윈윈 어떤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 네. 윈윈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선수들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적 시장이 되겠고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시즌 중에 이탈을 사실 막고 싶어 하는 거는 어느 팀이건 다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겨울 이적 시장. 그들에게는 시즌 중에 이적 시장이 겨울이기 때문에 아끼는 성향이 아무래도 강하죠.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겨울 이적 시장 때 많은 팀들이 돈을 못 썼던 게 프리미어리그 자체 FFP가 좀 엄격한 편이어서 재정 기준 맞춘다고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은 잉글랜드는 굉장히 좀 잠잠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 본인도 여름에 이적한 적 있나요? 저는 이적을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포항에서 포항에서 제주로. 근데 그러면 여름에 이적할 뻔한 적 있어요? 막 대도 않는 뭐 이런 중동 뭐 이런 뭐 태국 뭐 갑자기 뭐 태국에서 뭐 금액이 나와 그러면서 센터백을 찾는데 그래서 에이전트가 괜히 심란한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지. 근데 그럼 뭐 갑자기 금액이 막 셀 거 아니야? 금액도 세고 근데 이게 약간 10%도 진행 안 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너한테? 그럼 난 경기 못 뛰고 있어. 그럼 이미 나는 막 어디 치앙마이에 집 알아보고 있는 거야. 또 이미 또 집, 뭐 어디 떴어. 뭐 호주 시드니의 집값을 알아보고 뭐 렌트료가 얼마인가, 뭐 티켓을 몇 장을 주냐, 뭐 이러면서 그런 것까지 뭐 알아보고 마음이 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에이전트들이 그래서 일을 잘해야 된다니까. 선수들이 이래서 이적 시장 때 약간 좀 또 그 팀의 주전이 아닌 선수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나는 빨리 옮기고 싶은 마음도 들지 경기를 못 뛰니까 뛰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어느 정도 80%, 60% 정도 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진짜 3%, 2%야 센터백 어디 있냐? 이랬는데 에이전트는 나한테 전화 와서 인맥 원인을 지금 갑니다. 뭐 네. 어디 태국에서 뭐 연봉 8억에 네. 센터백을 찾는데 너가 딱이다. 이러면 어때? 네. 마음이 이미 가 있는 거지 나는. 말 들으면 누가 어디서 나는 이미 하는 가 있는 거지. 근데 막상 알아보면 이제 뭐 진짜 한국 센터백만 찾는 게 아니야. 전 어디 세계. 뭐 전 세계 센터백 중에 뭐 한 명이었던 거지. 뭐 한 50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마치 에이전트는 된 마냥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수 본인은 이제 클럽에 더 집중하고 지금 경기 못 나가니까 경기에 나갈 생각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아니면 또 트레이닝 할 때 감독한테 눈에 띄기 위해서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그 말 들으니까 뭐 나 이제 내일 모레 갈 텐데 혼자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구나. 근데 처음에 저도 그걸 들었을 때는 진짜 가나? 이랬는데 진짜 그거는 경험해 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일이 5%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에이전트한테 이게 오더라고. 근데 계약돼 있는 에이전트는 안 해. 근데 계약이 안 돼 있는 에이전트 이런 좀
명망이 없는 에이전트들한테 이 떠보기식으로 많이 연락이 오죠. 그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중고참이 됐어. 네. 중고참이 됐는데 팀에서 약간 뭐 준주전, 그러니까 약간 후보 선수야. 네. 후보 선수인데 갑자기 열심히 해야지 형님.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주전돼야 될까요? 여기서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자세를 갖고 있던 선수였는데 갑자기 여름 이적 시장 슥 될 때쯤에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더만 뭐 얼마나 번다고 뭐 이러면서 딱 원희를 야 인마 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집중해야지. 원희 요즘 집중 못하는 것 같아. 엄마여서 집중하면 뭐합니까? 딴 데 가면 되지.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어떤 뉘앙스를 보인 선수가 있었나요? 그런 선수도 많죠. 많아요. 많아요. 그런 선수들 많아요. 근데 네. 그런 선수가 많은데 뭐 여름 이적 시장뿐만 아니라 겨울 시즌이 끝나갈 때도 뭐 난 딴 팀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뭔가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든지 팀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다 소문이 납니다. 그쵸. 다 보고 있어요. 이 어깨가 얼마나 좁습니까? 다 근데 그렇게 해서 떠나면 모르겠다. 못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 못 떠나면 이제 뭐 본인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대가리 받고 해야죠. 갑자기 사과하고 이것도 좀 궁금한데 네. 그 원희룡님이 이제 보셨던 여름 이적 시장에 주위 동료도 괜찮고 뭐 동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 때 보셨던 충격적인 이적. 충격적인 이적. 네, 좀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제가 저길 충격적인 이적이라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로열티 우리 팀이 평생 남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적을 해? 라는 거와 어떤 팀이 딱 이적을 했어. 그쪽 팀이 뭐 정신 나갔나? 쟤를 왜 데리고 가지? 저 정도 급 아닌데?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근데 뭐 그런 이적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살 수 있었던 이적. 뭐죠? 포항의 황재원이라는 센터백이 수원 삼성으로 이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그 황재원 선수가 2011 아시안컵 때 일본전 그때 극적인 그때 이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리가 뭐야? 비었어. 나에게도 기회가 오나? 뭐 이런 그때 누구 황재원 김광석 조합이었나요? 김형일, 뭐 김강석. 야 거기 못 들어간다. 여름에 이제 그런 걸로 옮긴다. 그러면 이제 이 후보 선수들에게 네, 기회가 옵니다. 그쵸. 아니 자리가 있구나. 그러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여기서 어디 나한테는 이적 소식도 없고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센터백인데 갑자기 첫 번째 센터백이 누가 이적을 한대 떠났어 갑자기. 네. 그러면 딱 자면서 내가 그절 찾아주면 진짜 존나 열심히 한다. 잘 간다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그런 그런 느낌? 네. 내가 들어간다 다시. 그래 나가서 오케이. 아주 절실함.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러면서 내가 저기 잘 차지한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 있어야지. 자리를 찾으려고 꿰차려고 굉장히 개인 운동도 하고 막 개인 운동 나갈 때 막 감독 코치들 막 런닝 뛰고 있으면 그냥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요 이러면서 눈에 띄게 보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황준이 나가면서 출전 시간이 많이 늘어났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리가 나니까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그런 것도 이제 선수 운명이야 어떻게 보면. 운이 거의 운때야, 운때. 7이라니까. 그 운대가 안 맞는 선수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채팅창에 이제 충격적인 여름 이적 시장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포항에서 전북으로 갈 때 송민규.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북으로서는 좋은 이 공격 자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 그때 올림픽 그때 막 네, 겹치고 맞아요. 그럴 때 아니었어요? 도쿄올림픽이 겹쳤을 때 2021년. 아까 루머인지 모르겠지만 김기동 감독이 전화를 송민규가 안 받는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때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송민규가 포항에 있었나요? 아, 뭐 신진호랑 같이 있었던 애 아닌 것처럼 뭐 브루스를 추던데. 얼마 전에. 네,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이제 전북 갈 때 김승대나 아니면 지금 채팅창에 또 나왔어요. 무고사 일본으로 갈 때 인천에서 너무 잘하고 이제 빗셀고 배웠나요? 이렇게 일본으로 갈 때. 무고사는 사실 돌아올 때가 충격이었죠. 돌아올 때 신선한 충격. 신선한 충격. 그죠. 오히려 반가워서. 네, 반가워서. 그리고 아마 이거는 원일이 형님이 제주 계셨을 때로 기억하는데 김호남 남준재 트레이드.
그거는 막 뭐 서로 말이 달라가지고 네. 인천에서 제주로, 김우남이 제주에서 인천으로. 아, 네. 네. 그게 이제 2000 맞아. 그때 약간 19년인가? 좀 네. 시끄럽긴 했었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송민규 그 전북 그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포항을 떠난 송민규에 대한 약간 좀 아쉬움을 지금 토로하신 건가요? 지금 그 뉘앙스가? 아니 나는 처음 보는 진호랑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막 언제 뭐 이번에 전북전 때 인천 전북. 야, 전북 인천 경기 주말에. 2대2 경기에서 예, 예. 이번 네. 2대 경기에서 네. 그 진호가 딱 댓글 걸었는데 이제 송민규 진호는 이제 왜 헐리우드 하냐 뭐 오버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 그러면서 경기는 안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뭐 약간 그 브루스 댄스 추듯이 뭐 붙어가지고 또 이범수가 뛰어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니, 뭐 송민규 선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관계가 난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정을 둘이 겹치나? 이게 반년 겹쳐요. 2021년 전반기 때. 짧게 겹치네. 네. 그러면 그치? 그리고 끝나고는 또 잘 푸른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에서도 화끈하게. 너무 좋다.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잘 풀었다. 원래 그 시간대 승부욕에 그렇게 붙으면 그렇게 할 수 그리고 있어요. 그 경기 약간 그런 경기였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경기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그 경기가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적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네. 손준호. 일단 수원 FC. 네. 사실 손준호 선수는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어쩌면은 언제 복귀하나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좀 잊혀진 선수이긴 했었어요. 예, 아무래도 지금 각 소속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소속팀 성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기도 하니까. 근데 손준호가 이적을 하고 이건 진짜 뜬금없어요. 네. 한국영이 전북으로 온다. 요즘에 사실 한국영 선수가 강원에서 기회를 좀 못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일단 전북으로의 이적으로 근황을 알렸습니다. 네, 한국영 선수가 그래서 이제 전북의 미드필더. 사실 전북도 이제 그 맹성호 선수는 이제 김천 상무로 입대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미드필더 쪽에 숫자 자체가 굉장히 좀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영 선수가 오면서 숫자는 좀 채워지고 어느 정도는 주전 엔트리의 변화가 있지 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죠. 그래서 어쨌든 강원이 지금 최근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지금 멤버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험 많은 한국인 선수를 보는 게 아닌가. 나이도 좀 있기도 하고. 네. 아마 뭐 팀적으로는 한국영이 없이도 중원을 꾸릴 거란 자신감이 강원에게 좀 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경기 출전을 좀 못하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 선수 스타일에 대해서 김도영 감독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원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아무튼 여름 이적 시장이 이걸로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일부터 등록 기간이거든요. 7월 13일까지 진행되는데 시작되기 이틀 전부터 나름 굵직한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K리그 얘기를 한 김에 성적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이 진짜 미쳤어요. 네, 포항도 최근에는 약간 옛날 초반 느낌은 안 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승점 발휘를 해주고 있고 울산은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강원이 경기 내용과 어떤 결과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저는 창단 이래 지금의 강원의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쵸. 네. 사실 이제 병수볼로 화제가 됐던 2019년. 네. 그때 강호경이 진짜 재밌었는데 그때도 사실 승률 자체는 높지 않았어요. 이 정도의 그 성적과 상승세는 아니었거든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강원 보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측면에서의 어떤 활발한 모습들과 더불어서 양민혁의 활약 그리고 야구의 어떤 힘. 야구. 최전방 눈부시죠. 그리고 초반에 강원의 어떤 그 경험 많은 공격수인 그 울산에서 그 뛰었던 갑자기 이상원 선수의 그렇죠. 어떤 움직임도 좋고 너무 좋고 전반기 때 또 골도 많이 넣어줬고 그리고 뭐 이기혁이나 강투지 그리고 뭐 김영빈 선수 있는 수비 쪽도 너무 좋고 그리고 김광현 골키퍼의 이광현 골키퍼의 어떤 그 기행적인 면도 있지만 어쨌든 박스 잘해요. 안에 장악력 이런 것들이 다 더불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야 정말 여러분 제가 강원이 이제 창단한 지 한 10년 조금 넘었나요? 2009년 이즈음이 창단 맞아. 연도죠. 네. 강원이. 맞아요. 네. 제 대학교 동기들이 강원 우선 지명 창단하면서 이제 우선 지명으로 11명인가 11명을 뽑았으니까. 그래서 15년 정도 이제 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강원의 이런 성적 사실 지난해에 김병지 단장이 선임될 때만 해도 이게 뭐냐 이영표 단장이 좀 했었는데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갑자기 성적이 안 좋아지고 윤정환 들어왔을 때
윤정환 축구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어쨌든 잔류를 시켰고 올해 이런 모습을 내버린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 상상도 못한 성적입니다. 경기가 재밌어요. 네. 네. 아까 뭐 다 얘기했지만 한 명 빠졌던 우리 측면에 황문기. 리그에서 너무 눈부신 또 눈에 띄는 활약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강원 경기를 보면 진짜 뭔가 되는 팀의 느낌이 납니다. 다들 저돌적이고 앞을 보고 좀 도전적인 패스를 넣는데 전혀 과감한 망설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템포도 빠르고 역동적이고 정말 재밌다는 느낌을 강원 경기 보면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작년에 또 야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올해 처음 듣거든요. 후반기 때 야구가 뜨긴 뛰었지만 이 정도 임팩트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 스카우터가 네. 굉장히 작년에는 소가리를 하지 않았을까. 네. 올해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큰 소리 치고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상외의 팀이 많아요. 그러니까 울산 제외하고 상위권은 다 예상외의 팀이에요. 그쵸. 강원 지금 순위 아무도 예상 못했고요. 지금 울산하고 승점 1점 차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모습이고 오히려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울산보다는 강원이 라운드를 칠 때마다 승점을 더 잘 따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리고 직접 맞대결도 강원이 울산을 이겼죠. 네. 이러다가 강원 우승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잘하니까. 네. 딱 하나 걱정되는 건 역시 체력인데, 네. 왜냐면 선수층이 뎁스가 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체력이라는 문제는 있지만, 우려했던 이 6월 한 달 정말 잘 해준다면, 지금 워낙 지금 잘해주고 있어서 꺾일 기세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강원. 지금 형철이가 체력 얘기했는데 이 얘기하니까 그건 있다. 여러분 제가 예상하기에는 울산이 여름에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산 생각보다 선수 많이 돌렸어요. 선수단의 수가 많죠. 매 라운드 선수 많이 돌렸거든요. 저는 이거 7, 8월에 큰 힘으로 다가올 거라고 봐요. 다 지쳐 떨어질 때 울산은 어느 정도는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오히려 다른 팀에 비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쿼드 이게 돈 많은 팀이잖아요, 사실. 그죠, 뭐 이게 스쿼드의 질과 양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장점을 지금 김용호 선수가 부상당하면서 수비 라인에 약간 좀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장점을 7, 8월에는 다른 팀보다 좀 많이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신에 변수라면 이제 아무래도 선수들의 나이가 울산의 머릿수는 많지만 선수들의 나이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변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단은 맞아요. 부상자. 지금 세징상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부상자가 좀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 선수들 자기 관리 더 잘해야.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는 A매치 휴식기 때 얘네 몸 관리 똑바로 못하고 돌아왔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 진짜? 저는 그래도 울산이 지금 부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떤 되게 극강의 모습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여름 때는 좀 다른 팀보다 낫지 않을까. 그리고 원두재 김민준이 돌아오니까. 그렇지. 대신에 개인적인 생각은 센터백은 좀 데려와야 된다. 여름에 그 영입 없는 영입 있잖아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고 영입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죠. 수비 쪽은 제가 볼 땐 특히 후방이나 수비 쪽은 특히 좀 보강이 많이 필요하다고. 공격도 마찬가지지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권에 있는 순위를 보면 진짜 이거는 수원FC 있죠. 이거 김은중 감독 부임 지금 1년 차인데 첫 시즌인데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대단하죠. 지난 시즌보다도 실점은 확연히 줄었고 그리고 인천은 어느 정도의 중위권 순위 유지하고 있고 광주도 잘 버텨내고 있고 진짜 광주 지난 시즌만큼의 돌풍 아니더라도 이 정도도 광주는 미친 팀이에요, 사실. 광주는 이제 허율 센터백으로 돌린 뒤부터 지금 연승입니다. 이번에도 어쨌든 김천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또 상위권 대열에 이제 광주도 서서히 합류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중위권부터 하위권까지 승점차가 별로 나진 않아요. 별로 나진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제주, 서울, 전북, 대전, 대구까지. 기존에 이제 파이널 A에 항상 이제 올라와 있던 팀들 대부분이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무래도 이제 서울, 대구, 전북, 대전도 그렇지만 관중 동원력이 우수한 팀들의 갑작스러운 부진. 팬들은 특히 홈 경기 딱 직관 갔을 때 홈에서의 좀 더 좋은 성적을 바라는데 이들이 또 홈에서도 지금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근데 그건 있어요. 전북 경기 내용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건 맞아요. 기회를 좀 못 살려서 그렇지. 기회를 못 살려서 그렇지. 전북의 경기 내용들은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질 여지는 있고 대구 감독 바뀌고 효과는 봤지만 뭔가 좀 오르락내리락 아직 안정되지 않는 모습. 제주 잡았지만 그 전에 약간 연패였던 기간이 있었고 대전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이제 봐야죠. 이제 봐야죠. 진짜 대전은 이제 봐야죠.
서울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근데 사실 서울이 후반에는 울산전이 되게 좋았어요. 교체도 잘 가져가지고 교체 가져가면서 기동력 싸움은 이겼는데 전반에 그 실점 장면에 그 실수는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패스를 주고받을 때 어이없는 실수들. 그러면서 사실 실점이 안 된 위기 상황도 꽤 있었는데 이런 경기 내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팬들이 믿음을 주기는 쉽지 않죠. 근데 딱 하나, 링가드는 직접 직관 가서 보잖아요. 더 잘해요. 패스 질이 다르지. 진짜 패스 질이 다르고 타이밍이 달라요. 네. 진짜 간결하게 잘 뿌려주더라고요. 링가드는 확실히 클래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 네. 그냥 제가 안성은. 볼 땐 공간으로 뛰면 됩니다. 뛰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패스나 트래핑하는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좀 몇 수 위에 있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링가드의 어떤 그런 실력들이 이제 팀의 공격 포인트로 승화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안 되니까 지금 팀이 지금 못 이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 퀄리티, 선수 퀄리티를 볼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주원 형이랑 패스를 주고받잖아? 그러면은 패스가 올 때 통통통 튀겨간단 말이야. 그래서 자세를 더 낮추게 되고 공에 대한 집중을 좀 더 하게 되는데 그렇지. 링가드 패스를 보면 잔디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양탄자 깔리듯이 쫙 깔려간단 말이야. 그럼 그 선수는 그냥 발만 대면 잡히고 그렇지. 뭐 때리면 맞기가 되는데 편하지. 그 이을용 감독님의 둘째 아들 이태석, 이승준. 이승준 둘째 선수가 이승준이죠. 네. 거기서 득점을 했으면 되는데 그거 네. 아쉽게 또 놓치면서 이승준 움직임은 좋았는데. 네. 네. 약간 고무열 느낌 나는 것 같아. 이승준 선수가. 칭찬이지, 좋은 선수. 그러니까 포텐을 가졌다. 거기서 이제 더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다. 이승준이 진짜 날렵했다는 아까 채팅창 표현도 있지만 좋아요. 전 하나 벗겨내는 건 좋은데. 전반전 때 움직임 되게 감탄했어요.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윤용 감독은 2002년 어떤 그 거기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면서 아주 성공적인 선수도 보냈지만 아들 둘이 지금 프로 무대에서 이렇게 뛰는 거 이거 집이 무슨 원복이야? 그리고 한 진짜야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한 경기 같은 측면에서 나란히 선발이었잖아요. 왼쪽 측면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네. 얼마나 뿌듯해. 진짜. 네, 왜냐하면 또 김기동 감독이 이 누구 아들이라고 띠껴주고 하는 그런 분이 아유, 아니에요. 네. 예. 옛날에 이호재 선수 이경 감독 왔는데 넣었다가 바로 뺐어. 안 냉정하신 분이라고. 이래 가지고 누구 아들에서 띠껴주고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냉정하신. 네. 자, 아무튼 서울 이번 그 라운드에 강원하고 경기 있거든요. 홈에서. 제가 이거를 표를 예매했어요. 네 장을. 이게 그 코리아컵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리그 경기. 리그는 수원 FC.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강원하고 이제 코리아컵 있고 네. 토요일 날 그 수원 FC가 경기인데 제가 그걸 예매를 했어요. 오. 네 장을 애들 데리고. 네. 그래서 이제 보냈죠 표를 와이프한테. 네 장 예매했어. 우리 가자. 왜냐면 애들하고 저녁 시간 같이 보내고 하면 와이프도 이제 좀 편하니까. 네. 나 잘했지. 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오빠 왜 잊었어? 셋이 가라. 나 이번 주말에 처가가. 오빠 좀 쉬어. 그래서 그 찬스를. 난 그래도 직관 가고 싶었는데 눈물을 머금고 표를 취소하고. 진짜요? 네, 너무 네. 그래서 좀 외롭게 오늘 그 주말 그냥 집에서 보려고요.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 저는 그 경기 현장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요? 슈퍼스카이 대회하러. 네.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그냥 편하게. 찬스가 찬스 살리셨네요. 찬스가 아니죠. 찬스 우리 애들 살리셨네. 데리고 또 이게 상암 또 이게 또 여름밤을 또 이렇게 사실 제일 좋았을 텐데. 경기에서 보려고 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꼴이 내려달라는 얘기가 많네요. 아쉽네요. 자,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코리아컵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이 있어서 이제 많은 팀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참 FC 서울도 지금 이렇게 FC 서울이 지금 5경기 동안 2무 3패, 3무 2패거든요. 네. 근데 이 FA컵에 대한 욕심이 간절한 강원, 너무 잘 나가는 강원을 만납니다. 네. 내일. 근데 사실 굳이 따지면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코리아컵에 대한 갈증은 어쩌면 FC 서울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 네, 오히려 저는 아니 내가 둘 다 갈증은 둘 다 있어.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감히 예측하면 강원은 이번 서울전에 힘을 빼고 나올 것 같아요. 에헤. 코리아컵에선. 제 예상은 그래요. 그래요? 네, 그리고 FC 서울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은 선수들의 상황만 괜찮다면 더 힘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고 강원은 리그가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리그 집중하고 코리아컵은 어쩌면 요즘 리그를 뛰지 않은 선수들이 원정에 되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주중에서 그건 제가 현장 중계하는데 서울이랑 강원이랑 또 붙어요. 6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리그 경기에선 강원이 힘을 쓰지 않을까. 원정임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어떤 홈 일정이 두 번 연속에 있는 서울이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팀을 만나게 네. 되는데 만약에 뭐 체력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강원에게 좋은 경기를 해주고 이번 주말에 서울이 수원FC와의 경기에서 네. 좋은 경기를 해주면 분위기를 완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바꿔야만 하고 네. 서울은 힘을 뺀다 안 뺀다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팀이 뭘 생각을 합니까? 맞습니다. 힘들어야지. 아니, 홈 5연패입니다. 네, 진짜 안 말이 됩니다.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네. 되죠. 그렇기 네. 때문에 분명히 코리아컵에도 뭔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유로 소식인데요. 벨기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벨기에가 지난 월드컵에서도 선수들 때문에 약간 웃음벨 역할을 좀 해줬었는데 첫 경기부터 네. 벨기에 루카쿠가 좀 많은 걸 좀 보여준 그런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 빅찬 스미스가 3개가 찍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전 이제 메이저 대회 대표팀 경기가 이제 월드컵 그 전설의 크로아티아전 4번의 기회를 놓쳤던. 그래서 지금 메이저 대회 기준으로 A매치 2경기, 빅찬 스미스 7개, 무득점. 네, 루카쿠는 좀 이런 안타까운 기록을 좀 썼죠. 네. 그래서 루카쿠가 사실 득점을 했지만 취소되는 게 2번이나 있었고. 네, 벨기에가 지금 루카쿠가 이제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지난 월드컵에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벨기에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테데스코 감독이 이제 83분이 돼서 오펜다를 투입을 했는데 네. 이 오펜다가 득점을 만들었지만 핸드볼 취소가 그렇죠. 됐는데 중요한 건 우리도 이제 처음 본 장면이 나왔죠. 아 신기하죠. 심박수가 네. 나왔습니다. 네. 정확히는 심박수가 아니지만 심박수 같이 보이는 그래프. 네. 이게 이제 이 장면인데 옆에 이제 왼쪽 그래프가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에 칩이 내장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공이 삐빅삐빅 왼팔 닿았습니다. 오른팔 닿았습니다. 오른팔 팔꿈치 이게 아니고 네. 이게 아니고 이제 칩이 있으니까 살에 그러니까 뭔가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만 그렇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으로 봐도 화면이 번지거나 그랬을 때 팔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모르거든. 애매할 때가 근데 있잖아요. 볼 자체는 팔 근처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근데 이 그래프가 팍 하고 튀면 네. 저 장면에서 지금 화면에는 번져가지고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애매하지만 그래프가 튀는 걸 보니까 닿았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어.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오펜다의 핸드볼 여부를 VR을 통해서 또 이 신기술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결과 골 취소. 네. 저는 이거 이게 정기적인 감지가 아니고 충격 감지구나. 충격 감지. 네. 그럴 수도 있겠고. 나는 저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 런닝머신 같은 데 보면 심박수 쟀을 때 이 이게 잡는 거 정기적인 있잖아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찌직 이런 느낌이 아닌데 퉁 닿이는 느낌을 체크하는 거구나.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단하죠. 어쨌든 저는 신기술. 진짜 이거 센세이셔널한 기술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선수 때 제가 이걸 이 경기장에서 이걸 나왔다고 하면 저의 심판의 항의와 분노를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손 맞았다 안 맞았다 핸들이다 아니다로 엄청 실갱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손에 안 맞았으면 이거 득점하기 쉽지 않은 상황. 얼굴 쪽으로 튀어가는 상황인데 이건 심판 못 봤거든요. 뒤에 가려서. 근데 굉장히 잘 잡아냈다. 이 신기술로. 이게 생각해보면 이제 원희 형님은 VAR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모두 뛰셨잖아요. 그쵸. VAR이 없었을 때는 진짜 분노나 이게 엄청 심했을 것 같은데. 대한 이 불신. 네, 굉장히 근데 진짜 그러나 거의 뚜껑 열리죠. 본인이 어떤 수비하는 성향을 봤을 때 네. 본인이 억울한 거는 사람이 보통 더 잘 기억하는데 네. 본인도 휴 다행이다 못 봤네 심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알지 VAR이 못하죠. 이 과학의 발전이 축구로 들어오는 거를 저는 반대했어요? 반대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 뭐 심박수 재고 막 키로수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저 같은 선수는 이제 좀 더 도태되는 거예요. 키로수가 나오니까. 그리고 별로 왜 많이 안 뛰었어요? 저는 항상 체력적인 이슈가 좀 있었어. 체력적인 이슈보다 게으르든지 아니면 내가 안 운동장에서 더 이상 갈 데를 못 찾는 거지. 그래서 선수마다 이게 달라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키로수가 적게 나오잖아. 너 게으르다 그래. 뭐 막 그래요. 근데 다른 선수들이 키로수가 적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쓸데없는 움직임을 덜 했다. 그런데 내가 키로수가 적게 나오면 뭐 게으르다 그러고. 굉장히 이 선수마다 그 키로수로도 판단하는 게 달라집니다. 아하.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술을 보는 재미가 있고
매 메이저 대회 이번에 이제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고 메이저 대회를 치를 때마다 기술 향상이 계속 되는 게 아닌가. 네, 유로가 굉장히 몇 년은 빨리 네.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나는 사실 그라운드에 약간 레이저 같은 거 쏴가지고 레이저요? 이런 현실적으로 관중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관중들도 시각적으로 뭔가 경기가 멈췄을 아. 때 이 옵사이드 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딱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느낌. 네. 홀로그램으로 비춰서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좀 전의 장면이 어땠는지 확 보여주고.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네. 이런 기술들은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 네. 또 다른 재미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벨기에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고 아무튼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고 네. 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이기긴 했어요. 이겼죠? 네. 근데 오스트리아의 빡빡한 축구에 고전했었고 결국 프랑스도 자기들의 힘으로 득점한 골은 없습니다. 자책골만 나왔죠. 네. 물론 이제 그래도 뭔가 공격진들의 1대1 능력, 상대 수비를 제쳐내는 능력, 그리고 파괴력은 확실히 프랑스가 앞서는 느낌이긴 했었어요. 근데 프랑스에게 이거는 프랑스가 못했다기보다는 오스트리아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냥 잘하는 경기 대 잘하는 경기로 잘하는 팀 대 잘하는 팀으로 붙어서 되게 재밌는 경기가 나왔고 이 한 경기로 프랑스가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불안해지는 딱 하나의 이유는 그거죠. 음바페 부상. 아하. 이제 코 쪽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상대 수비수 여기 등 쪽에 뭐 이게 가격을 당한 건 아니지만 경합하는 과정 속에서 이 뼈가 있는 이 살이 많이 없는 쪽에 부딪히면서 코가 어우. 골절이 됐다. 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2차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쵸.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 컨디션을 찾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마스크를 착용할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선수 생활하면서 코, 뭐 안면 쪽에 뭐 광대 이런 데 혹시 골절 당한 적 있나요? 코는 일단 코가 낮아서 네네. 코가 낮기 때문에 코를 부딪혔는데도 부러지지가 않더라고. 부러질 만도 한데 그러면 한번 세우고 좀 튜닝 좀 하는데. 네네. 근데 또 그런 경우가 부딪혔는데도 안 부러지는 안 부러지고. 예. 근데 코가 부상이 당하는 친구들은 코가 큰 친구들. 네. 뭐 이명주라든지 손준호 이런 친구들은 코 부상 한 번씩 당하는 친구들이 있고 저는 안아골절은 당해봤습니다. 더 어떻게 하다가? 더 아플. 울산이랑 경기하는데 네. 신진호가 나의 수비를 코너킥 상황에서 신진호가 나의 수비를 막아주면서 제가 후리로 들어가는 코너킥 전술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신진호가 수비를 안 막고 나를 막았어. 겹쳤구나. 내가 도는데 여기로 나의 여기를 퍽 막더라고. 그 농구할 때 이렇게 막아주잖아. 네, 스크린 근데 플레이라고. 스크린 플레이를 하는데 왜 몰라 본인도 뭐 그렇게 했겠지. 적극성으로 했겠지. 근데 네. 팍 쳤는데 어우. 여기가 갑자기 뚝 하는 느낌이 나더라고. 그래서 뭔가 답답해요. 뭐가 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코를 팡 풀었는데 그 코에 바람이 눈 사이로 탁 대면서 여기가 눈이 이렇게 갑자기 붓더라고. 그래서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뛰었죠 계속. 계속 뛰었어. 근데 상대편에 있는 고슬기 선수가 야 너 괜찮아? 너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얼마나 난 몰라. 나는 위험해 보이는 나는 부은지도 몰랐어요. 네. 나는 부은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바람이 통했네 이랬는데 고슬기가 나를 보더니 야 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부산 나가고 옆에서 막 뛰잖아. 뭐 같이 뛰는 선수가 상대방이긴 하지만 무서워요. 그렇지 그게 얼굴도 사람인지라 막 이 선수가 막 피 막 흘리고 막 코 이렇게 하고 막 붕대 메고 하면 괜히 좀 무섭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승기 선수 얘기한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부은지 몰랐어. 근데 많이 먹었었어. 많이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교체아웃 됐는지. 거의 끝날 때 쯤이었구나. 도중이어서 뭐 그냥 끝까지 쪘었던 것 같아. 그럼 마지막 경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왔던 상황이라. 저도 그 고등학교 때 뛰었는데 1학년 후배가 헤딩 경합하다가 앞니가 부러져가지고 아유. 이렇게 다 상대방 그거하고 해가지고 아, 그때부터 나는 헤딩을 못 뛰겠다. 씨. 아, 그치. 이거 공포가 생기죠. 앞니가 뚝 부러졌어. 네. 그 헤더 상황에서 많이 그런 네. 네. 상황이 많이 나오죠. 근데 안 하고 있죠. 그럼 치료는 혹시 어떻게 해? 치료는 갔는데 김포에 있는 안과를 갔는데 이거 가야 된다. 큰 이대목 병원 가야 된다. 무조건 수술이다. 어. 근데 큰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 정도는 눈뼈를 잘 받치고 있기 때문에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헤딩만 좀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진짜
그 광명을 찾은 느낌으로 그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그때 한참 시즌 중이었거든. 아. 계속 경기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수술하면은 이제 뭐 경기 못 한 달 나가니까. 정도 되니까. 못 나가니까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러길래 정말 거기서 막 의사 선생님 손잡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계속 뭐 그래서 경기 뛰었어 다음에? 다음에 바로 가라앉고 약 먹으니까 싹 가라앉더라고. 아. 그래서 뭐 뛰었죠. 아프진 않고? 먹고 살려면 뛰어야지. 아프지 않고? 아프지는 않았어. 마스크 같은 건 안 쓰시고. 마스크는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좀 비싸요 그게. 아, 그 장비 값. 장비가 좀 비싸고 그래서 뭐 아무나 잘 안 주더라고. 뭐 만약에 좀 그런 뭐 그래, 그때 포항에 뭐 신영민이라든지 황지수 이런 선수들이 다쳤으면은 아프고 그래서 좀 맞춰주고 몇 백이라 그랬나 뭐 아무튼 맞추는데 그래요? 근데 저는 원이나 네 왁구는 쓰나 안 쓰나?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나도 한번 쓰면 뭐 그 사진도 좀 그렇지. 건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도 살짝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 그래, H가 뭐 야 괜찮대? 그럼 수술 안 해도 되는데 해봐. 왜냐면 너무 섭섭한데? 그러니까. 그래도 또 그 배고픈 또 이 선수기 때문에 어떻게 또 그렇게 또 요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또 되니까 했겠죠. 뭐 정 안 됐으면 뭐 마스크라도 씌워주고 했을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되니까. 그때 상황이, 했을 거니까. 아, 되니까 할 수 있었으니까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보드나 이런 거 안 하고 뛰었다가 부상이 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는 뭐 했고 아무튼 그때 살짝 제가 그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복잡하다, 비싸다 이런 대답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해주려면 해줬겠죠. 네. 어쨌든 은바페가 만약에 프랑스에서 지금 빠진다면 어제도 사실 은바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 라인에서 답답한 모습이 있었는데 있죠. 네. 이거는 확실히 전력 손실이 거의 반 이상이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음바페가 있고 없고는 일단 그리즈만이 본체인 건 맞아요. 근데 그리즈만조차도 사실 이마 쪽이 그 상처가 나서 근데 어제 오스트리아 거칠게 하는데 네. 막 되게 욕먹을 만한 만큼 뭐 엄청 더럽게 했다까지는 아닌데 그 선을 적정선을 지키면서 그 선을 잘 타면서 지키면서라기보다 네. 잘 타면서 프랑스 엄청 괴롭히더라. 그리고 어쨌든 네. 통계적으로도 파울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즈만 파울은 위험하긴 했어. 그건 진짜 위험했어요. 그거 그거 하필 좀 또 위험했지 그거는. 카드가 있었던 베버가 했던 네. 미는 동작이어서 좀 아슬아슬했고 그 이제 그리즈만이 그 장면 이마가 찢어진 장면도 물론이지만 그 주원이 형이 그래 놀랐던 맞아요. 장면 있잖아요. 와, 무릎이나 약간 발목이 약간 관절이 이상이 있을 법한 네. 그런 장면이 있었죠. 이 떨어지는 선수한테 짓눌리면서 다리가 순간적으로 좀 안 좋게 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여파가 혹시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즈만이 정상 컨디션이라 하더라도 프랑스 축구는 역습이 아무래도 데샹 감독의 철학이고 그러려면 빠른 발을 가진 선수가 당연히 필요한데 음바페의 그 속도는 사실 워낙 날카로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 전문가적으로 보진 않고 그냥 라이트하게 봤을 네. 때는 지난 월드컵 때도 그렇고 프랑스가 상대 골대까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속도 있게 딱 가죠. 네, 빠르게. 은바페라든지 뭐 누구야 덴벨레가 네. 너무 빨리 가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그 올라갈 시간을 못 따라가는 것 네.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천천히 좀 그 공격적에서 작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네. 오히려 이걸 좀 그나마 칸테가 거기서 몸이 좋아가지고 좀 잘 막아주긴 했는데 너무 빨리 간다. 상대 진짜. 골대까지. 미드필더들을 못 쫓아갈 정도로. 그렇죠. 아무튼 이제 프랑스의 2차전 음바페 출장 여부가 주목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한 유로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로가요, 기록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키커에서 밝혔는데, 이번 유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시 20억 유로, 3조 원의 수익 기록을 돌파한 네. 최초의 대륙 토너먼트다 라는 기사가 나왔고 덴마크가 우승한 유로 92와 비교하면 네. 아주 옛날 얘기긴 해요. 네. 59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야, 수익이 유독 좀 많이 찍히는 대회인 것 같긴 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이라고 한다면. 근데 유럽 그 독일 거의 유럽 한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독일의 어떤 인프라를 봤을 때 전 유럽이 다 몰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도 지금 그 안에서 굉장히 활발함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보면은 유럽이 부럽다니까. 보세요.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사실 중국이란 대륙 안에 우리가 세 명이 다 이렇게 있어. 네. 그리고 다른 동남아들이 이렇게 있어. 그 대륙 안에. 네. 그럼 어디에서 아시안컵을 해.
그러면 사방팔방에서 모이지 않겠어요? 아. 베트남에서 띠띠빵빵 띠띠빵빵 해서 버스 타고 오고 네. 저기 인도네시아에서도 오고 그러지 않겠어? 어. 근데 우리는 일본을 가든 한국을 가든 또 북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오기가 힘들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이동하기 이렇게 하는 막히죠. 게 예, 어. 이게 힘들어요. 근데 아. 유럽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게 커요, 진짜. 그렇죠. 예. 왜냐면 그들 유럽에서는 기차 타고 그냥 가도 되고 교통도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이동하는 게 되게 그래도 편하잖아요. 네. 영국은 물론 좀 비행기 타고 오거나 배를 타고 오거나 해야 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어떠한 면에서는 한중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찌지고 뽑고 더 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그죠? 네. 우리는 진짜 사실 크기는 다 다르지만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잖아. 네. 네, 그게 네. 참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긴 심지어 하죠. 네. 채팅창에 영국도 해저 터널이 있어서 그렇지. 괜찮다는 얘기. 그렇지. 열차가 있군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열차가 있죠. 네. 아, 몰랐어요? 유로트럭 하면서 봤어요. 유로스타 있잖아, 유로스타. 네, 유로트럭 하면 유로스타 열차 맞죠? 타고 그 트럭도 가거든요. 아. 순간 깜빡하고 있었는데 네, 네. 열차가 있는 건 알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최 측에서는 티켓이 모두 매진이 됐다. 약 220만 장의 티켓 문의가 5천만 건이 넘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번씩 문의한 거예요. 표 있어요? 표 얼마인가요?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미디어 권리도 11억 3천만 유로였던 지난 대회에 비해서 3억 1천만 유로로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UEFA의 계산에 따르면 무려 17억 6천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 우리나라 돈으로 2조 6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대회 비용이 7억 390만 유로였던 2020년 분산 개최 대회 대비 6억 4,550만 유로로 줄어든다는 예측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덜 쓴 거야. 왜, 뭐 사실 독일은 워낙 경기장이 또 잘 되는 곳이어서 그렇지, 그러네. 굳이 유로 때문에 경기장 새로 건설 안 해도 되잖아요. 어제 뭐 디셀도르프 경기장이나 뭐 도르트문트 경기장, 뭐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장, 뭐 정말 여러 곳이 다 이 경기장이 좋기 때문에 그냥 그 인프라 그대로 해도 네. 사실 독일은 무방한 곳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각종 분배금도 증가했고 유에파 축구 발전 프로젝트 기금인 해트트릭도 2억 유로, 3천억 이상이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또 한쪽 이면에서는 여전히 독일이 세금을 막대하게 쓴다는 비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슈피겔에 따르면 팬 페스티벌, 그 다음에 광고, 경기장 개조에 공공 예산이 약 4억 유로 정도 소요가 됐고요. 또한 1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 보안 비용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금액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공동 테러 위험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안전은 어쨌든 제일 챙겨야죠.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는 거는 좀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저는 이제 일단 이런 개최가 아마 유로 2020 때 분산 개최했잖아요. 독일에서도 하고 결승은 영국에서 하고 이탈리아에서도 경기하고 막 딴 나라에서도 경기하고 오가는 그런 개최를 UEFA가 한번 해보고 나서 더 이상 분산 개최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뭐 유로 대회 몇십 주년 그 기념 의미가 좀 있긴 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대회는 독일에서 진행하고 다음 대회가 영국, 아일랜드 그렇지. 공동 개최입니다. 근데 그것도 공동 개최긴 하지만 네. 그 지리상으로는 그쵸. 사실 근접해요. 한 군데에서 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뭐 약간 어쨌든 아일랜드, 영국 같이 개최를 함으로써 공동 개최라는 것에 의의를 좀 두고 있긴 하던데 아마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을 좀 그렇죠. 좀 하게 붙어 되겠죠. 있는 나라면은 뭐 네. 나쁘지 않다고 붙어 있는 생각을 나라들끼리 하고 있고, 또 네. 한 나라가 맡아서 하는 게 단일 대회가 또 네. 이제 또 집중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좀 유럽 오지에서 좀 하면은 그 기반 시설도 좀 유럽 오지면 아이슬란드 같은 데서 해야 되나요? 인조잔디에서 아니면 저기 떨면서 브레까지 땡땡 얼마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오지에서 한번. 네. 그렇습니다. 유로하고 월드컵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관심도나 위상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그래도 다른 대륙까지 포함되는 월드컵이 크지 않을까. 그렇지. 네, 아시아의 시장이 그 이런 메이저 대회들 보면 아시아를 무시 못하는 게 인구수나 그들의 시장이 되게 크다는 얘기들을 그렇지. 저도 여러 기사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실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유럽이 훨씬 더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많고, 그리고 더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시아권 안에서도 각자의 사업군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번에 올림픽 못 나가가지고 방송국 손해 보는 거, 예. 그다음에 스폰 손해 보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런 산업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월드컵을 진출한다. 아니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도 지금
티켓이 네. 늘어났잖아요. 진출한다. 그럼 그 안에서의 기업들이나 아우. 이런 것들도 이제 돈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걸 각 나라에서 무시 못하는 거지. 그쵸. 사실.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크기를. 거기다 뭐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또 수익과 시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하죠. 월드컵이 무시 역시 못하죠. 최고의 네. 대회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월드컵 그 출장 그 티켓 수를 늘린 거 일장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올라갈 팀은 올라갈 거 아니야.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더 좋은 시선이 될 수도 예.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베트남이나 이런 팀들이 만약 월드컵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처럼 16강이라도 가봐. 와, 아, 그런 것도 저는 뭐 드라마 아시아 되게. 축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저는 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완전한 네. 드라마가 또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을 확인해서 알겠지만 수준도 올라왔고요. 그쵸. 네. 경쟁도 많이 오히려 좀 새로운 볼거리들이 생겼고 네. 우리가 이제 좀 이 팀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했던 새로운 국가들 발견했잖아요. 타지키스탄처럼. 볼거리는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기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이 연속 점유율 우위 기록이 종료됐다고 하는데 크로아티아전에서 스페인의 점유율은 46%인데 옵타는 스페인의 점유율 열세가 유로 2008 결승전 46% 이후 136경기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스페인은 지는 경기도 점유율이 높았다는 얘기야, 그동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136경기 만에 점유율을 상대보다 낮게 기록했다라는 네. 건데 대단하긴 합니다. 대단하죠. 네.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점유율의 절대적인 의미가 이젠 정말 점점 더 퇴색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점유율이 네.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뭐 점유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도 점유율이 항상 높지만 답답한 경기를 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축구 팬들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근데 스페인 하면 점유율, 스페인 하면 패스, 소유 이게 가장 유명했던 팀이었는데 어쨌든 이 기록이 136경기 만에 깨졌다라는 네.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세르비아전에서는 최저 슈팅 경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진짜야 이거? 진짜예요. 네. 아니 세르비아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이게 최저 슈팅이에요? 네. 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도 응. 이게 지금 기록 말씀. 난 내가 경기할 때도 네. 이 정도면 그냥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닌가. 네. 지금 세르비아가 풀타임 90분 6개, 잉글랜드가 5개, 한 경기 총 슈팅 숫자가 11개. 이거 새벽 4시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1980년 이후 가장 와, 좀 1980년이에요. 충격이었어 이 와. 기록 보고. 1980년 이후 슈팅이 가장 적게 나온 경기다. 주원이 형 태어나신 이래 처음 아닙니까? 그러네. 네. 네. 11개. 근데 11경기가 최소인 거는 저도 사실 이 정도 경기 슈팅 수 나오는 경기가 있긴 있거든요, 진짜. 있어! 있어. 네. 나는 많이 했는데 난 실제로 난 실제로 경기 뛰면서 슈팅이 K리그에 종종 있고 특히나 네. 제주에 있었을 때나 그런 거 느껴. 더울 때 그냥 자, 뭐 제주 습할 때. 네. 그렇지. 진짜. 쓰리백. 또 진짜 원이나 쓰면서. 진짜 제주 경기 보면 힘들었다 진짜. 그렇죠. 진짜 힘들었어요. 네. 제주 진짜 그랬던. 네, 그럴만해요 제주는. 네. 네. 고사리비 내리고 한참 습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프리미어리그도 사실 스완지 예전에 스완지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 감독 성향에 따라서 완전 내려서는 축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슈팅 수 진짜 이거보다 적게 나온 경기도 있었어요. 막 9개 네. 이렇게 나오고 막. 반면에 슈팅은 많이 하는데 골을 못 넣는 팀이 있어요. 네. 벨기에는 월드컵에 이어 유로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벨기에는 월드컵과 유로에서 11번의 빅찬스 포함해서 최근 47번의 슈팅에서 득점에 실패했어요. 와 47번 이 슈팅이 안 정도면 들어갔네. 어제 취소된 골 그냥 한 골 정도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안타까우네. 아, 근데 네. 이거는 근데 이런 실력이나 전술의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건 약간 뭔가 경기 외적으로 뭐 구슬 한번 하든지 네, 아니면 진짜. 축구화를 진짜 바꿔보든지 뭐 네. 예전에 그 뭐야 머큐리얼이라 그러나 그런 거 신으면 그 비 오는 날 잘 안 맞는다고 이렇게 삑살이 난다 그러나 네. 그런 거 많다 그래서 그거 못 신게 하는 감독 많았거든. 아 진짜? 네. 아 뭔 막, 소리야? 아니 막 센터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머큐리얼 그 비닐 같은 얄쌍한 느낌 거 신으면? 얄쌍한 거 신으면 삑살이 난다고 막 경기 지구로 막 잘라버리는 지도자들도 있었어 그 자리에서 너 이거 신어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잘라버리고 그랬다니까. 진짜 근데 그게 본인 봤을 땐 어때요?
뭔가 하나의 실수가 나오면 그랬을 수 있다는 거지. 뭐 아디다스 축구하는 만약 가죽이면 이게 뭐 물기가 묻어도 돌기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근데 나이키 축구화는 너무 이제 뺀들뺀들하잖아. 그러면은 뭐 삑 나고 뭐 이런 경우도 뭐 뭔가 이렇게 빅찬 스미스가 계속 나온다니까 어디에서라도 이유를 뭔가 변화를 줘서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하는 생각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찬스를 못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없어 보이긴 한다, 사실.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전에는 약간 우리 그 베컴 다큐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퍼거슨 감독은 약간 이제 꼰대 스타일로 색깔 있는 축구가 못 신는다. 나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약간 옛날에는 색깔 있는 축구가 막 나올 때 쓰니까 퍼거슨 감독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뭔가 정통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는 좀 이해는 되는데 야 멀쩡한 축구화를 밴들밴들하게 생겼다고 해서 실제로 예전에 베이퍼를 신는 센터백들은 신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리고 그랬어요. 모든 감독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감독이 그러진 않았지만 저도 봤을 때 센터백이 베이퍼를 신네? 쟤 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 왜냐면은 이제 뭐 그 베이퍼 축구화 한번 찾아줄래요? 베이퍼 축구화가 진짜 여러분 발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뺀질뺀질하게 그게 생기긴 약간 했어. 공격수 느낌의 네, 축구화라고. 맞아요. 뾰족해가지고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수비수에게 맞는 나이키 축구화는 TM4 이런 걸 신어야 뭐 되나요? CTR 뭐 이런 CTR 이런 걸 신어야 되고 그런 거 세창 뭐 이렇게 하면 저놈 준비됐구나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베이퍼 신는 중앙 수비수 요즘 있을 텐데. 그 요즘 그 있지만 베이퍼가 센터백들한테 뭔가 이 원픽은 아니라는 거지. 좀 특이한 느낌의 그걸 신으면 특이한 느낌의 센터백. 뭔가 그랬구나. 기행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 정도 받았지. 코파 문디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코파 문디알이면 뭐 코파 문디알 세창. 코파 문디알 세창 신으면 네. 준비됐다. 그래도 좀 무겁지만. 네네네. 좋습니다. 어쨌든 벨기에는 빅찬스 포함해서 최근 47번의 슈팅에서 득점에 실패하고 있고요. 답답합니다. 네,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벨기에에 대해서. 자, 그리고 다 기억나시죠? 알바니아 유로 최단 시간 골 기록했습니다. 네. 알바니아가 이탈리아 경기에서 22초 만에 득점하면서 유로 역사상 최단 시간에 득점을 기록을 했다. 이거 최단 시간 득점은 이게 아무래도 실수가 나와야 되나 봐. 우리나라도 그쵸. 월드컵 때 홍명보 감독 터키 전에 그 네. 당시. 진짜 그때 씹은 거. 네. 그때 별의별 소설이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왜 약간 잔디에 물을 안 뿌린 거 아닌가 그날? 어쨌든 뭐 실수가 나왔던 거지. 그래서 그것도 최단 시간 아닌가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아무튼 알바니아가 22초 만에 네.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종전 기록은요. 유로 2004 러시아와 그리스와의 경기에서 러시아의 드미트리 키리첸코의 67초 골이 있었습니다. 67초 골을 얻어맞고 그리스가 정신 차려서 우승을 했죠. 2004년도에. 네. 이탈리아 혹시 모르군요. 그렇습니다. 네. 67초 너무 빨리 먹었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수비만 무조건 해야 수비해야겠다. 되겠다 하면서 이제 수비만 하다가 이제 우승을 한 그런 전설 속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 기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드 벨링엄인데요. 21살이 되기 전 세계 주요 국제 토너먼트에 출전한 최초의 유럽 선수라고 합니다. 유로 2020, 카타르 월드컵, 네. 유로 2024. 야, 이건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지. 유럽 대륙의 선수. 어쨌든 벨링엄이 그만큼 일찍 떠올랐다는 거고 이건 사실 음바페도 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대단하지 않나 싶네요. 네, 대단합니다. 또 잉글랜드가 아닌 타리그 클럽 소속으로 월드컵과 유로에서 득점을 기록한 최초의 잉글랜드 선수. 이건 그만큼 이제 잉글랜드가 사실 해외파 선수들이 별로 없잖아요. 잉글랜드 거의 대부분 자국 선수들로 이렇게 위주로 좀 자국 리그에서 이제 뛰는 경우들이 네. 많으니까 그래서 좀 나오게 된 또 독특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인간 승리의 기록이 있습니다. 소속팀에서는 뭐 조용하지만 대표팀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크리스탄 에릭센 이야기인데요. 유로 2020 핀란드전에서 심정지 이후에 1100일 만에 유로에서 득점에 기록을 했습니다. 에릭센다운 센스 있는 득점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 네. 장면이 있었고요. 슬로베니아전에서 5개의 슛, 7개의 기회 창출, 총 12개의 슛에서 직접 관여를 했고 이는 2012년 독일과 그리스, 외질의 12개 이후에 유로에서 가장 많이 직접 관여한 미드필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에릭센? 대단하죠. 네. 사실 에릭센이 대표팀에서도
꽤 잘하는 그 꾸준한 커리어를 항상 보여왔던 선수예요. 덴마크에서는 여전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 승리에 또 그렇죠. 시나리오까지 왜냐하면 쓰면서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또 예. 그때 유로 대회였었고. 근데 4년 뒤, 정확히 말하면 3년 뒤죠. 3년이죠. 예. 3년 뒤 유로 대회에서 첫 번째 경기에서 영웅이 되는 네. 그런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자, 히든라이브입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호나우지뉴가 브라질 국대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우리 그 항상 스마일 웃음 어떤 그 아직도 그 건강하게 웃는 질겜러. 예. 우리 그 호나우지뉴의 이 웃음이 기억나는데 비판한 거 맞습니까? 이게 좀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는데 호나우지뉴가 SNS를 통해서 나 브라질 대표팀 축구 경기 볼 생각 없어. 왜? 요즘 국대 최악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군요. 브라질의 위상이 옛날 같지는 않죠. 그거는 네, 맞아요. 네. 왜? 일단 어쨌든 정식 감독이 부임도 좀 늦어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존경받을 만한 리더가 없다. 평범한 선수들만 있다. 팀에 대한 사랑, 투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라는 게 호나우지뉴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호나우지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실력이 부족할 수 있죠. 호나우지뉴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습니까? 그래서 코파에서 브라질을 응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네가 이기더라도 난 축하 안 할 거야. 라고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보이콧을 한 거죠. 네. 호나우지뉴가 브라질 대표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하피냐가 이 발언에 대해서 난 호나우지뉴 선배님 발언에 동의 못합니다. 근데 호나우지뉴가 비니시우스한테 나 코파 아메리카 티켓 좀 구해줘 라고 얘기했다던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선배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이상한 헛소리만 짓거리고 그러면서 표현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앞하고 뒤가 다른 사람이구만. 네. 선배 대접 못 해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피냐가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알고 보니까 광고였습니다. 정확히는 광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악플 읽기를 진행한 거고 브라질의 한 축구 팬이 썼던 글을 호나우지뉴가 그대로 옮겼던 거죠. 그래서 하피냐가 약간 앞뒤 안 알아보고 혼자 낚인 거. 급발진한 거죠. 낚인 거라고 낚인 봐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하피냐만 낚인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게 알려졌을 때는 진짜 호나우지뉴가 그런 글을 썼다라고 알려졌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어떤 인터넷 글로만 봐가지고 네.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 하피냐가 그래서 보고 이게 SNS 뉴스피드 이렇게 넘기다가 오이씨 뭐야? 아무리 선배님이어도 이건 아니지 해서 약간 화가 낸 게 아닌가. 네. 이게 브라질이 이번에 어떨까요? 코파에서.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래도 근데 좀 아쉬워 브라질. 뭔가 아쉽긴 옛날 하죠. 브라질 느낌. 옛날에 그 개성 넘치고 강한 뭔가 좀 특유의 리듬 있는 그런 브라질의 느낌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정말 미친 재능. 브라질 그 어린 선수 한 명 나왔긴 했던데 기억이 안 나네. 있죠, 여러분. 엔드릭 말씀이신가요? 엔드릭. 네. 예, 맞아. 엔드릭은 진짜 미친 재능. 예, 근데 미친 재능인데 이제 그것도 봐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리니까 지금. 네. 예, 뭔가 이제 이번 네이마르는 지금 부상 때문에 결국 브라질 코파에 못 나가게 되고요. 네이마르는 사실 뭔가 이제 실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출장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선수고 진짜 어디가 아프다 항상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대회를 참가하니까 대표팀에서는 나올 때 뭔가 네이마르가 좀 더 애국자는 느낌으로 뭔가 보여준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또 그 네이마르 정신적 지주인 네이마르까지 빠진 것도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을 봤을 때 전보다는 뭔가 전력이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 그래도 중원은 브라질이 진짜 강하거든요. 파케타, 좋죠. 브루노 기마랑이스, 더글라스 루이스 그리고 저는 이 선수도 알짜배기라고 생각하는데 울브스의 주안 고메스. 화려함은 조금 떨어지지만 제가 3월에 브라질 그 친선전 경기를 봤을 때는 은근히 팀이 좀 담백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문제구나. 담백해서 브라질은 담백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브라질은 이게 삼바 이 리듬이 있으면서 담백하지 않고 약간 그런 약간 좀 그 개성 넘치는 어디로 튈지 뭔가 모르는 정신 없는 가운데 화려함이 있고 그 가운데 강력함이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전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 나이키 CF 같은 그런 어떤 그 익살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브라질 대표팀은. 이 말씀이 맞아요. 왜냐 형님은 브라질 유학파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라질 특유의 그런 담백함 말고 내가 말한 진짜 그 약간 개구쟁이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브라질은. 뭐 골 넣고 뭐 삼바 춤도 추고. 그죠. 일단 경기 자체로 그냥 춤추듯이 드리블을 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 뭐 아마 그래도 비니시우스는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뭔가 그 팀이 과연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줄 봤을 때는 좀 그러지 않은 느낌은 있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코파가 개막이 되면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볍게 또 알아볼 소식인데요. 그동안 레전드들이 네. 이제 비판한 적이 있잖아요. 아, 그죠, 그죠. 쓴소리를 좀 아끼지 않는. 쉽게 생각나는 것은 이제 맨유에 대해서 맨유 레전드들이 매주마다 비판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기도 하지만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아르헨티나 레전드인 오스발도 아르델레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졸전을 거듭했을 때 러시아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 조별리그 탈락할 뻔했습니다. 근데 나이지리아전 때 메시가 자기 진영까지 내려오는 아주 엄청난 수비 가담을 그때 진짜 절실하게 보여줬고 그때 골도 넣어줬고요, 메시가. 네. 그래서 조별리그는 이제 통과를 했는데 아쉽게 프랑스에게 떨어졌죠. 아르헨티나의 그 당시 이제 졸전을 거듭할 당시 오스발도 아르델레스가 아르헨티나의 위험이 땅에 떨어졌다. 호르헤 산파울리에 대해서는 끔찍하고 오만하고 무식한 감독이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아르헨티나가 실제로 좀 안 좋았던 시기여서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안 좋았었죠 이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952년생 A매치에서의 뭐 경험이 있었던 오스발도 아르델레스가 이런 비판을 했었고 자 이게 또 최근에 화제가 됐어요. 네덜란드의 국적 그리고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인 에릭 턴하우가 잉글랜드에 대해서 잉글랜드는 수동적이었다. 경기를 할수록 자꾸 뒤로 물러나더라. 이건 감독의 비전이다 라고 해서 사우스게이트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이거 턴하우 이번 감독이 경기? 이번에 그 세리비아전이 끝나고 FA컵 우승이 좀 컸나요? 이게 뭐 터나우 감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 이제 그 있잖아요. 그 뭐랄까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약간 그 뭐랄까 입지? 그런 것들이 이제 터나우가 일단 연임은 됐고 연임은 됐지만 본인이 이제 그 얘기했을 때 터나우 말이 맞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도 터나우 말 맞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야 알겠으니까 알겠고 야 너나 잘해. 약간 이렇게 할만하잖아. 그렇죠. 뭔지 알죠? 맨유 팬분들이실수록 아무래도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죠. 야 우리부터 좀 잘 챙겨라. 아니면 네덜란드부터 신경 써라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말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사우스게이트는 진짜 수동적인 축구를 했던 게 맞아요. 그 세르비아전을 보면. 그리고 에릭 터나우의 축구는 사실 굉장히 능동적인 축구입니다. 근데 팬들이 이제 터나우에게 인정하는 건 너의 공격적인 성향은 인정한다. 그래서 사우스게이트는 완전 정반대의 이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터나우는 얘기할 만한 위치는 돼요. 근데 오히려 에릭 터나우는 봤을 때 너무 능동적이고 너무 적극적이어서 문제가 될 때가 사실 많았거든요. 심지어 후방의 구성이 바뀌었을 때 아니면 뭔가 선수들의 상황이 달랐을 때 상대에 대한 맞춤 전술이 필요했을 때도 그렇게 강하게 나갔다가 되려 뒤가 열리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 그래서 능동적이라서 안토니 1200억? 막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혀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맨유에서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대표팀 경기력은 아니지만 박항서 감독이 2023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으로 마이크 밀러가 선임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한 적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럽으로 들어가면 뭐 로이킨, 게리 네빌, 바이에른 뮌헨의 마테우스처럼 레전드들이 팀을 정말 맵게 비판하는 것도 많이 있는 일이죠. 그리고 K리그에서는 팀이나 선수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적은 편인데 다만 유독 한 감독을 따라다니며 비판하는 K리그 레전드 대안 담야노비치가 존재합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계속 나타나. 누군가를 항상 많이 이야기하고 욕하는 대안. 진짜 약간 이게 이제 선수로만 봤을 때 K리그 안에서 이제 어떠한 감독에 대해나 코칭 스태프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아니면 다른 동료 선수를 얘기할 때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좀 그때 그랬어요 라고 하는데 정말 그 경기장에서 진짜 한국말로 쌍욕을 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직접. 진짜 싫은가 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애둘러서 하는 편이고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고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재미없다는 평가도 있지만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이제 감정 소비를 안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이종효 감독의 스타일도 되게 대놓고 막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게 세게 얘기는 또, 아니거든. 근데도 이제 되게 이슈가 될 만하니까. 그렇죠. 또 다른 재미도 있지만 또 이종효 감독의 그런 스타일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한다. 뭐 슈틸리케를 강하게 비판한
추맨 이렇게도 좀 채팅창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슈틸리케를 내가 어떻게 강하게 비판했나? 그거는 강하게 비판한 것도 아니지 그거는. 네. 네, 기억도 잘 안 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원희 형님은 좀 뭔가 쓴 소리, 아낌없는 소리를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는 좀 쏟아내시려는 편인가요? 난 아까 전에 송민규 디스하는 줄 알았어. 송민규 포항 선수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송민규와 이제 신진호가 붙었을 때는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처음 만난 것처럼 네, 뭐 열정이 이렇게 하더라. 넘쳤다. 포항이 없었던 것처럼 네. 이렇게 둘이 붙었다 이 파이트를 얘기였잖아. 하더라. 네, 나는 네가 송민규를 포항 선수를 인정 안 하는 줄 알았지. 인정하지. 왜냐면은 거액의 이적료를 줬잖아. 맨날 뭐 그 포항 구단 빚 있는 거 그 송민규로 갚았잖아. 그럼 네. 고마운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는 네. 이제 어떤 그 레전드들의 비판이었었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롭게 하는 것도 그죠? 나쁘지 않다. 네. 분명 이제 아무래도 내가 선수 시절 뛰었던 팀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좀 뭔가 팬들이 레전드의 쓴소리를 바라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근데 저는 은퇴하고 갑자기 기사로 쓴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 누구한테? 그 포항 스틸러스 전 감독 최진철 감독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그게 잘못 나온 줄 알았어. 뭐라고 했는데? 2020년 11월 27일에 성적은 부진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안에서든 밖에서든 간섭이 심했대. 포항에서. 그리고 선수들의 근성이나 투지도 떨어졌고요. 특히 포항 서포터즈의 일부 강팬들은 경험이 많은 저를 가르치려고 했고 감독 사퇴보다는 명예 회복도 해보고 싶었는데 마음을 비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직접적으로 본인을 디스한 건 아니잖아. 근데 선수 얘기도 들어갔잖아. 근성이나 투지도 떨어졌다. 근데 난 누구보다 근성이나 투지가 있었는데 나 거기서 딱 뭐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 됐나요? 원인만 빼고 김원희 선수만 빼고 근성이 떨어졌다 이걸 원했던 건가요? 그건 아니죠. 뭔가 뭐 자아 성찰도 좀 하면서 뭐 이렇게 같이 좀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인터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뜬금없이 나 은퇴를 한 다음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거죠. 뭐야 이러면서 나 당황스럽더라고. 선수 탓해? 우리 같이 열심히 하고 같이 잘 안 됐는데 네. 그런 인터뷰를 하길래 이렇게 강한 또 은퇴 후에 딱 한 방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 근데 사실 최진철 감독은 이제 밖에서 보거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봤을 때는 굉장히 호인인데. 네. 감독관 시절에 네, 뵀을 때 그렇죠. 선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그때 받으셔가지고 저 때문에. 그때는 정말. 근데 그때는 포항이라는 팀이 워낙 어려웠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만도 하고 그냥 감독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면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가 봐. 심리적으로 좀 몰리면 외국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외국은 더 갑자기 안 그랬던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러잖아. 그만큼 한 3연패 4연패 해버리면. 이 위치가 그만큼 힘든 거죠.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히든풋볼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 6월 18일 제 큰딸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또 집에 가가지고 우리 큰딸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저희 유로 이스타TV에서 중계를 하고요. 주요 경기 중계를 하고 또 이제 영상이 나오겠지만 TVN과 함께 또 유로 영상도 저희가 쓸 수 있는 컨텐츠도 준비를 했거든요. 이스타TV 많은 관심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날두 어때? 음바페 어때? 유로 어때? 올여름 메시 어때? 비니시우스 어때? 코파 어때? 델리 유로 일주 유로 볼때 티스 어때? 코파 볼 때 티스 어때? 여러분 축구의 계절이 왔어요. 축구 볼 때 티스 어때?